첫 녹음의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 전에 2회차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회 조금씩 나아지길 기대하며 반려의 온도 38.5 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지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지 수의사입니다. 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번에 녹음 끝내고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네. 느꼈을 때는 엄청 막 가증스럽지도 않고 괜찮아가지고 조금 안심하면서 2화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말씀 너무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녹음한 거 듣다가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제 어제 업로드가 됐잖아요. 네. 네. 주위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 얘기를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쵸.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떨지가 궁금하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일단 뭐 저희 목소리 좋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내가 목소리가 좋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녹음실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하고 동일한 녹음실로 예약을 하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수다를 떨어보시도록 하죠. 네. 수의사 언니들의 멍냥수다. 반려의 온도 38.5도. 네, 오늘의 차트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반려의 온도 38.5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 두 수의사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전체 수의사를 대표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참고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보 과잉과 과잉 진료 사이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진료실에서 늘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보호자분들은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당연히 인터넷 검색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성형 AI와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내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디가 아프면 병원 방문 전에 찾아보기도 하고 뭐 AI랑 대화도 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주위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예 중에 제가 직접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3, 4년 차 때 일인데요. 꽤 옛날 일이죠.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부모님이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부산에 계신 이제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 중에 저희 집 강아지랑 바닷가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왜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애를 바닷물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걔가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억지로 끌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강아지가 피부병이 생겼는데 동네 친구분께서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네. 부산이라서 나올 수 있는 얘기구나. 민간요법을.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딸이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나 보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뭐 이런 뭐 예전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 정보가 대부분의 이제 그 말로 전해지던 때는 이런 카더라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선생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임상을 나와서는 사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을 때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카더라? 보통은 이제 뭐 카페 같은데 정보 얻으시고 거기에서 믿을 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뭐 달인 물을 먹으면은 괜찮아진다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황태가 아주 보약으로 대접받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이런 얘기들을 뭐 저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뭐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좋다더라 이런 것들. 요새 정 선생님 진료 보실 때 뭐 퇴사 전까지 이 생성형 AI 제미나이나 챗GPT를 진료 보시다가 사용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보통은 이런 챗GPT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지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뭐 개인적이고 사적인 질문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좀 한다든지 네네. 진료 중에 있었던 제 감정 변화에 대해서 이제 토로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제가 약을 이제 어디서 듣고서 주변의 과장님한테 이 약을 뭐 써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과장님이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쓴 친구가 있어요? 하니까 이제 그게 친구가 챗GPT더라고요. 친구 맞죠. 그러면서 내가 친구비를 안 줘서 얘가 제대로 답해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료라고. 그래서 이 과장님도 이런 걸 쓰는구나. 근데 저는 되게 약간 이제 막 대학원에 나온 과장님이 그런 걸 쓰니까 전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긴가민가한 지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맞아요. 들면은 뭐 자주 오지 않는 진료, 그 임신한 강아지들 이제 주스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자주 요즘은 없으니까 그런 거 빨리 찾아보기엔 좋아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면 이게 사실 얘네가 좀 엉뚱한 얘기 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딱 떠올라요. 이거 맞다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평가하면서 이 얘기를 믿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는 이제 뭐 정 선생님에 비해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공 서적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나름의 에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간이 나오면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뭐 구간이랑 신간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보고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책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턴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빈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의사들이 사용하는 유료 웹사이트고요. 그렇죠. 커뮤니티 같은 커뮤니티죠. 그래서 뭐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전문의들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서 사실 책을 찾아보고 또 책에 없는 내용들은 뭐 궁금한 게 생기면 빈을 주로 검색하는 식으로 해서 그동안 진료를 봐왔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대형 병원에 있다가 조금 소규모 병원으로 옮겨서 좀 난해한 진료들을 많이 안 보기도 해서 요새는 조금 책이나 빈을 찾아보는 경우가 좀 줄긴 했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떤 안과 질환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을 매번 책을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재빠르게 요점을 찝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상기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얘네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맞아요. 사실은 이럽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얄밉죠. 나 테스트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일반 보호자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호자분들이 이 AI 쓰시고 와서 직접 내가 찾아보니 이랬더라 뭐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드문 것 같긴 한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찾아보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맞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음. 챗GPT에 검색을 해보니까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사실 좀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쵸. 되게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저는 좀 더 전반적인 면을 보면서 진료를 보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면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요즘 이제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연차가 꽤 돼서 그런 경우들을 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연차가 낮거나 할 때는 좀 강아지를 많이 키워보시거나 오래 키워오신 분들은 이미 반수의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연차 수의사가 진료를 보게 되면은 조금 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분들이 워낙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최신 수의학 논문을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그걸 저희랑 치료 방향을 직접 논의하는 경우도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했었고요.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저희가 진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자분이 그걸 리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기도 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뭐 매번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진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난처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되게 잘 이렇게 흘러가면은 다행인데 그 페이스에 말리면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이건데 다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약간 산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상담이 계속 산으로 가고 이제 그분께서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디펜스를 계속 하면서 근데 얘는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서로 신뢰를 하면서 이렇게 진료가 이루어지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제가 모르는 정보를 하나씩 주시면은 또 기꺼이 잘 받아가지고 얘는 이 어떤 면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뭐 드물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가광견병 접종 기간이었는데요. 한 분이 오셔서는 광견병 접종을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광견병 접종하면 알러지 발생해서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보들이 있었나 봐요. 맞아요. 최근에 그 이슈가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 국가이고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접종을 실시하는 건데 현재 광견병 발생이 없는 것 자체는 그간 접종을 이제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분을 과장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건 이거 역시도 과잉 정보의 해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끔 이제 보호자님들 인터넷에서 보고 약을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용량 계산 잘못하시고 과용량 복용시켜서 문제가 된 적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에서는 그냥 조금 쉽게 접하는데 애들한테 썼을 때 치명적인 약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접하면 굉장히 안타깝죠. 맞아요.
요즘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데 네. 글이 막 엄청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애가 어떤 상황이다.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이다. 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은 과연 이게 진짜 이것 때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맞아요. 다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무조건 이거 나쁜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댓글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분들은 우리 집 강아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약간 아찔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고 선별되지가 않으니까 그 무분별하게 좀 너무 노출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차트를 사실 보지 않는 한은 그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좀 힘들고 그 보호자분이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료하다 보면 실컷 이거라고 설명했는데 보호자가 나중에 와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되게 뭐 다른 수의사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꼼꼼하게 써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여기 말씀드렸다고 써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가?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네. 저는 그런 이제 보호자 코멘트를 반드시 기록을 해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긴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죠. 저희가 매번 만나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혹시 그 보호자님들한테 과잉 진료한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왜 이렇게 과잉 진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이 병원은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 큰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는 아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복합 질병인 경우가 많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어떤 정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정보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과잉 진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검사는 왜 필요하고 이 검사는 이것 때문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거를 100%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은 이제 막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과잉 진료라는 게 이제 정보 과잉하고도 맞닥뜨려지는 문제인데 이제 정보가 많고 찾아보고 왔으니 대략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 이것도 검사하자 그러고 저것도 검사하자고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사실 뭐 돈만 밝히는 수의사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비춰졌는지 나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런 경계심을 특히나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초진 환자들은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그 검사들이 이제 필요한 항목들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병원과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 1차 병원들에서 스탠스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는 요새 이제 작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 보고 뭐 대강의 신체 검사를 문진하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만 어떻게 검사 먼저 해보시겠느냐 아니면 대증 처치, 증상에 대한 처치 먼저 해보시겠느냐라고 먼저 의향을 좀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어떤 분은 검사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번에 약만 처방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대증 처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내 개선이 없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검사를 정말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듣죠. 사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편했던 게 일단은 보호자분들이 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고 그래서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열려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를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이상한 검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혈액 검사 범위 전체 혈액 검사 뭐 전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요새 포함이 되지만 이게 작은 지역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들 하나가 항목으로 비용이 붙으니까 그게 정말 이 보호자가 보기에는 필요한 검사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기력 저하가 그 전해질 불균형이나 또는 호르몬성 질환과 관련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 병원에서 있으면서 편했던 건 검사를 혈액 검사 전체 검사 다 하고 엑스레이 초음파 보면은 뭐 대략 갈피가 잡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어떤 방향과 증상과 그런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규모가 작고 검사가 제한이 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혈액 검사뿐이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혈액 검사만 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저는 진짜 저도 그런 경우가 뭐 없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보던 아이가 뭔가 좀 안 좋아져서 왔을 때 꼭 필요한 검사만 해주세요. 뭐 혈액 검사 그 중에서도 항목 뭐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 생겼을 가능성도 높고 이제 맞아요.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제 보호자분의 상황을 또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필요한데 오늘은 일단 요거 진행할게요 하면서 그 다음에 진료 볼 때까지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항목을 이제 비용은 추가 안 하고 일부러 늘려서 검사하기도 하잖아요.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그쵸. 위해서. 네, 원장님들이 알면 아주 혼쭐날. 그렇죠. 싫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영상 검사가 뭐 같이 소화기 질환이 있다. 근데 토하는데 혈액 검사만으로 배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액 검사만 가지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맞아요.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하자고 하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쵸. 좀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게 돼도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 복부 상황이나 이물이 있을 가능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보호자분은 혈액 검사 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혈액 검사라는 게 생각보다 어떤 상황이 혈액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생각보다 심각해져야지 수치가 오르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초반에 어떤 변화들은 뭐 영상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간혹 혈액 검사 했는데 괜찮았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참 그런 과정들을 보호자님들이 잘 요새는 그래도 많이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건너왔잖아요. 네. 그걸 건너고 나서 접종하기가 너무 수월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전에는 접종 알러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뭐 하고 뭐 1시간 정도 지켜보셔야 되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러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코로나 접종하고 거기 대기하고 알러지 반응 있는지 봤잖아요 라고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이해를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영향을 그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에 대한 경험도도 올라가고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려고 또 사실 검사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가끔은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나이와 네. 상황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 되게 고집을 부리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건강검진을 어린 친구를 하는데 뭐 다른 것까지 뭐 다 해달라고 하신다거나 당연히 선택이고 존중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는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막 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고 안 하셔도 된다고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검사를 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싶어서 그래서 뭐 설명은 드리고 원하시면은 같이 진행은 하는데 이게 가끔은 이제 나이 든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 때문에 검사를 그러니까 자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집에 고양이가 20살이잖아요. 참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게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저희 집 고양이도 병원에 가려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그래서 뭐 1시간가량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을 이제 나서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해서 아마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울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밥을 잘 먹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 검사를 20살은 대체 안정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라고 보호자가 묻는다면 선생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보통 이제 뭐 검진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할 때 6개월이나 1년 단위를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검사를 해보면은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었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종양이 엄청 큰 게 발견된다거나 맞아요. 하는 그런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또 이렇게 계속 그 부가적인 설명이 막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검사의 압박을 수의사지만 당연히 저희 집 애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 입장을 이제 보호자분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뭔가 발견될까 봐 그쵸. 무서워서 검사하는 게 너무 두렵다. 근데 꼭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 환자들의 보호자분이 꼭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살이 좀 빠지고 있다거나 맞아요. 그런 식의 뭔가 잠깐 뭐 만성질환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면은 사실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호자분도 약간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확인되는 거가 무서우신 거겠죠. 맞아요. 회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밀어붙여서 검사를 했을 텐데 요새는 조금 시간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좀 직접 확인을 하시고 왜냐면 그게 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 보니까 저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재차 설명드리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결국은 사실 선택은 보호자분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사를 좀 하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전에 그 과잉 진료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일할 때였는데 네. 제가 얘는 이게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이 검사를 진짜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조금 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근데 정상인 걸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쵸. 그게 네.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되게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엄청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그 말을 했나요? 네. 정상인지 그 뒤로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얘가 이제 지금은 이 증상이 요거 때문인 것 같지만 기저로 있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요것만 지금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기에는 다른 질병을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당위성의 한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부전으로 관리를 쭉 하던 환자고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신장 수치도 보고 밥도 잘 먹고 하는데 가끔씩 쎄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신장만 봤나? 맞아요.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보호자분께 다시 검사를 권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잘 유지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간도 보자 그러고 초음파도 보자 그러고 그러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경우를 겪다 보니까 뭔가 그 쎄함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해보면 뭔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좋은 다행인 거죠. 거죠. 다행인 네. 거죠.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 검사를 해서 뭐가 안 나오면 왜 없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서 다행이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되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왜냐면 막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제 보호자분한테 정확한 진단명을 줘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야. 사실 되게 당혹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뭐 검진이면은 조금 괜찮은데 뭐 증상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뭐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죠. 거기 이제 더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여기서 좀 멈춰야 하는가? 지켜보고 좀 더 증상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 무언가 문제가 조금 심각해져야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왜 제가 항상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래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고. 맞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뭐 발작 환자가 있어가지고 MRI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 설득할 때 항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은 어제부터 내가 머리가 이상하게 아팠다라는 거를 감지하고 조금 어지럽네? 이런 거를 느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따라 오른쪽 시야가 좀 가린다 이런 애매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애들은 사실 먹을 게 주어지면 먹고 대부분 그냥 이제 어떤 뭐 정말 경련과 같은 극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사실 너무 난데없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초기에 알 수 있는 것도 조금 늦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내가 무지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특성의 차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검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죠. 맞는지 아니면은 검사를 많이 하고 뭔가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답을 항상 들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상황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때는 넓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때는 안 하고 지켜봐도 되는지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과정은 사실은 노출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엄청 고민하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같이 일했던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원장님. 저도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는 이제 병원에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하러 왔으면은 이제 수의사들이 할 일은 정확하게 검사하고 낫도록 노력할 일이지 보호자님 주머니 사정을 네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서 검사를 제한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큰 병원이고 2차 병원이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검사를 취사 선택해서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정상인 것도 확인해야 하고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체크가 되지 않는 순간 거기서 구멍이 생겼고 나중에 그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는 검사를 안 했고 이건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검사 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그렇죠. 근데 보호자분은 사실은 검사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요.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검사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 그쵸.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망을 여러 번 듣고 나면은 이제 맞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애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어떤 애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가 되게 눈에 보일 때도 있죠. 얘가 증상이 그치. 일단 너무 심해. 내가 봤을 땐 맞아. 너무 심하고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가서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막 미친 맞아. 듯이 토를 하고 설사를 맞아. 해가지고 막 맞아. 쫙쫙 그 수분이 빠지고 근데 제가 3일 뒤에 약 3일 처방했다고 3일 뒤에 오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설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도 약을 먹는 중에도 안 좋아지면 꼭 내원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연차 때는요. 아마 뭐 많은 수의사분들 그러셨겠지만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되게 자주 했어요. 괜찮은지 궁금해서. 저도 전화를 그쵸? 꽤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사람 병원 의사는 그런 경우가 드물 것 같아요. 그렇죠. 드물죠. 근데 참 전화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거가 이제 지금은 가급적 되게 필요한 전화 외에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약간 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를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물론 되게 어떤 경우에 좀 무심해서 예를 들어 약을 먹여도 애가 토하고 그러면 중간에 오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재진날 딱 오시는 경우에 우리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맞아요. 말이 절로 나오게 네. 되는데 그냥 오라고 한 날에 왔을 뿐인데라고 보호자분들은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되게 답답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호자분도 있지만 반면에 되게 사소한 것도 전화를 하시는 분도 그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되게 다양해서 정말 어디다가 뭔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맞습니다. 저도 근데 별거 아닐 때 전화할 때 있거든요. 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 네. 친구가 내가 이 정도로 약을 처방하면 이 정도면 나았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쵸. 궁금하니까 막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무심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는 방광염을 한번 치료를 했는데 방광염 약을 이제 처방을 하고
뭐 얼마 있다가 볼게요라고 했는데 중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줌을 이틀째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가 쭈뼛 서가지고 혹시 실수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니까 아니래요. 오줌을 한 방울도 보지 못했고 이불이나 이런 데도 젖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소변을 진짜 안 본 거면 생각보다 꽤 심각한 걸 텐데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이틀 오줌 안 싸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한 10분 못 참을 때도 있는데 그럼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생각하는 게 참 다양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사들은 어떤 임기응변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물론 초반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친구의 미묘한 변화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입원을 한 5일 정도를 했는데 얘 행동이 정말 묘하게 변했어. 뭔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때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죠. 보호자분한테. 지금 이런 것 같다. 나중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처치를 먼저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료를 볼 때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보호자님과 수의사의 그때 우리 1화에 얘기한 것처럼 성향도 맞아야 되지만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관계여야지 이게 진료가 잘 풀리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호자분들이 우리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선택, 예를 들어 여기 배에 종양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나이가 15살이야. 그래서 종양인데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했을 때 장점과 안 했을 때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게 만약에 거의 반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호자분들 선택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참 난처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그럴 때 보호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애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엄청 많이 듣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개인적으로 푸는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해서 보호자분이 어쩌면 이 친구가 한 몇 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치료를 아예 뭐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이 직업에 어려움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겪었던 몇몇 경우, 그러니까 보호자분하고 이제 신뢰도가 쌓인 경우에 가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보호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무한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잘 되면 다행인데 뭔가 안 좋아지면은 이 더 무거워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행히 제가 겪었던 경우들은 좋아졌어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이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자라는 거에 동의를 하셔서 잘 해결이 됐고 너무 만족하게 된 경우들이죠. 그래서 진료의 결과가 좋으려면은 수의사가 잘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수의사랑 잘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동감을 하는 게 초반에 경험이 그러니까 전연차일 때는 교과서 이거 나왔어. 교과서 이 질병 이거 수술해야 돼. 막 수술 막 이렇게 맞아요. 좀 강압적으로 아니면은 그게 마치 되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교과서는 그게 맞겠지만 이 상황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결국은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 보호자도 이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지 잘 풀렸을 때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고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좋은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통이 된다면은 치료상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가끔 보호자분이 아유 선생님 괜찮아요. 고생했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보호자분은 담낭은 A병원에서 심장은 B병원에서 모는 C병원에서 피부는 D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아팠을 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인지를 해야 될 때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피부는 무슨 약 쓰는지도 모르고 피부가 정확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진단을 했는지도 모르고 뭐 심장은 어떤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그 결론을 내줘야 될 때 그 진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사실 지금 그게 사람 의료랑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인의학과 선생님들이 사람 병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중첩된 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걸 빼는 일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약이 중복되는 약들이 많은데 보호자분들이 알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약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동물병원에서도 똑같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사실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있고 한 사람이 방향을 잡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전문 영역이 아닌 것들을 붙여가면서 가는 방향이면은 어떤 쭉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거 모르는데 내가 보는 분야가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죠. 맞아요. 손을 안 대려고 하죠. 이거는 저쪽에서 하셨으니까 저쪽에 대해 그쵸.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병원을 다녀서 전체적인 케어 관리를 받으시면서 어쨌든 정보가 취합되는 곳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할 얘기가 없나 뭐 이랬는데 뒤늦게 불이 붙어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잘 얘기해 보자. 보호자분이랑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해 못하실 분들 아니시고 상황마다 맞춰갖고 잘 설명하면서 오해 없게 얘기를 잘 드리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또 돈만 밝히는 수의사로 보여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잘 얘기하면서 진료 수의사 선생님도 하시면 되고 보호자님들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뭐 검사나 어떤 그 안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고민들이 있다. 이런 점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의 차트 코너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 언니들의 먹냥수다. 반려의 온도 38.5도.
이제 두 번째 코너고요. 약 처방 대신 템 처방입니다. 오늘은 정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에요.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라고 하는 진화 인류학자래요. 이분이 쓰신 책이고 이게 처음에는 사실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정하게 살자라는 내용인 줄 알고 책을 샀는데 이게 과학서더라고요. 이게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잖아요, 사실 호모사피엔스라고 네. 하는 종이 지금 이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고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로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얘네들이 진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친화력이다, 다정함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종. 이 종이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근거들이 막 나오는데 많은 근거들 중에 그 개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브라이언 헤어라고 하시는 분이 오레오라는 개를 키우는데 이 개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주제를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개도 사람의 미세한 행동이랑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공놀이를 막 우리가 하잖아요. 던져줬다가 물어오고 던져줬다가 물어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던졌을 때 얘가 캐치를 못하면 우리가 손짓으로 저기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걔는 그 저기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생각보다 이걸 알아듣는 동물이 별로 없대요. 하물며 침팬지 같이 이제 뛰어난 지능이 높은 영장류도 이 저기 있어 하는 이 화살표에 집중을 하지 그 방향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걔는 이 인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동물을 접한 적은 없지만 좀 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동물들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저도 강아지랑 막 이렇게 놀 때 이제 뭐 삑삑이나 이런 거 놀면은 소파 밑에 쏙 들어가면은 걔가 막 이제 이거를 찾으려고 손을 막 넣고 코를 넣고 하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안 되면은 딱 엎드려가지고 나를 쳐다봤다가 이제 맞아요. 그 삑삑이가 있는 곳을 봤다가 하잖아요. 너 알잖아. 날 꺼내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입원장에서도 애들이 막 있으면은 막 처음에는 꺼내달라고 짖고 막 하울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얌전해지고 사람이 다가가면은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손잡이 있는 쪽을 바라보잖아요. 너 열어줄 수 있잖아. 나 꺼내줘야 되잖아. 이러면서 저는 그런 이제 알게 모르게 하는 소통과 교감이 이 개가 가진 엄청난 되게 좋은 점 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동물종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 맞아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너무 귀여운 동물. 저희 집 강아지는 제 손가락만 보던데. 근데 달을 보지 못하던데. 달을 보는 개가 있군요. 있대요. 근데 저희 집 개도 제가 그래서 그 삑삑이 얘기를 한 게 네. 제가 이 친구도 똑똑하지 않거든요. 저희 개도 똑똑하지 않으니까 네. 그 방향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를 이용은 해요. 근데 저는 그렇죠. 저를 이용하죠. 이용하는 게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이제 애들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리드줄을 좀 길게 풀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니까. 근데 어떤 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갈림길이 나오면요, 애들이 절 쳐다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만 가끔 왼쪽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근데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검증이 필요한데 왜 보호자분들 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는 말하기가 그냥 귀찮아 그냥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엄청나게 뛰어난 개를 알고 보니까 키우고 계셨는데. 이제 그
대강의 그런 감이 있는 거 아닐까? 저 친구도. 그쵸. 서로를 어. 파악한 거죠. 파악을 한 네. 것 같아요. 갈림길이고 네가 나한테 지시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 여기로 이쪽인가 간다. 보네? 그래서 가끔 그럴 때면 놀랍죠. 이 친밀함과 이 관계가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애한테 내가 고갯짓 한 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왼쪽으로 알아들어? 그쵸. 그럼 막 속으로 되게 대견하고 너무 귀엽고 막 그런 마음이 피어오르죠. 그쵸. 네. 저도 그런 포인트가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나중에 저 첫 번째 강아지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한다고 느꼈던 포인트. 있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막 생각나요. 걔가 이랬었는데 걔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오랜 시간이 쌓아오는 우리들끼리의 소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느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데 짖지 않아도요. 가끔 되게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말하는 거죠. 눈과 표정으로 얘기를 해서 고양이도 눈으로 말할 때가 있고요. 맞아요. 옆에 앉아서 레이저를 쏘고 있을 때가 있고 맞아요. 강아지들도 저를 이제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말을 하죠. 오늘 너 쉬는 날인 것 같은데 산책을 언제 가려고 그러니? 약간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는 뭐 청소도 하고 뭐 밥도 해먹느라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시끄럽다. 조용한데 시끄러운 느낌. 그런 의사소통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뭐 많은 보호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뭐 가끔 세탁소도 갔다 오고 쓰레기도 버리러 갔다 오고 이제 뭔가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갔다 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 생각에는 똑같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책 가려는 발걸음 애들이 알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매번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아요. 그거 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브가 있나 봐요. 우리는 모르는. 내가 눈빛을 다르게 하나? 드디어 이거거든. 뭐 약간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약간 소름이다. 귀신같이 하는. 어디까지 나의 속에 들어와 보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 책에서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딱 멋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친화력이 발달한 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이런 소통이 가능한 게. 그래서 요거 인상 깊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개가 사람 곁에서 산 지가 4만 년에서 15,000년 사이의 기간이래요. 그 전에 가축이 된 건데 그전에는 마냥 생각했던 게 어느 날 늑대를 이렇게 잡아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키웠겠지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인간이랑 친해지고 싶은 뭐 늑대나 개의 조상들이 인간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그렇게 같이 친해지고 싶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친화력이 있는 무리들이 계속 번식을 하면 더 친화력 있는 세대가 나온대요. 계속해서.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이 곁을 내줬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애들을 키운 게 아니라 개들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다정한 종이 먼저 다가왔다는 게 너무 따뜻해지는 세상에 어떤 애들이 이렇게 나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누군가랑 친해지면 바라는 것도 있게 되고 뭐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좀 사줬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제 그 이해 없는 세상에서 뿌리부터 친근한 아이들, 뿌리부터 다정한 종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안으로 다가왔고 얘네들을 돌보는 게 나의 업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가 쓴 계에 관해서 쓴 구절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계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랑만 못하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평등한 사상이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포식자이던 시기에 그들은 송곳니 매서운 육식동물에서 개로 진화했다.
걔는 그들 중에 강력한 성공 무기였던 두려움과 공격성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다가왔다. 다리가 둘이건 넷이건 검건 하얗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그런 차이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딱 읽고 나서 어느 날 진료를 이제 봤어요. 진료를 봤는데 제 환자가 아니었고 다른 선생님 환자였는데 이 친구가 림프종에 진단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4살에서 6살 사이 중년령이었어요. 좀 일찍이 발병이 됐는데 병기가 그러니까 진행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림프절 하나 커져 있었고 독특하게 지금 폐에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강아지인데? 상황이라. 네. 그래서 네네. 호흡이 좀 어려운 게 네. 처음 주증이었는데 이 주치 선생님이 연차를 쓰셨나 해가지고 상담하는 날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상담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죠. 이제 림프종의 일반적인 이제 항암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게 사실 치료 반응이 좋은 종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보호자분이 약간 젊은 제 또래 이제 부부셨는데 손을 꼭 잡고 오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자기들은 치료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항암 프로토콜은 이렇고요. 뭐 이거는 비용이 얼마 드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면 조금 더 간략화된 조금 더 저렴한 치료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부터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아픈 게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아프려면 치료를 해줘. 안 아픈데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막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설득을 막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가셨고 처방도 안 받고 저는 사실 뭐 진통제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좀 호흡이 좀 편안하게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주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막 답답하죠. 이렇게 그렇죠. 안 해주고 왜 그러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보호자분들이 뭐 치료를 몇백만 원을 들여서 했던 안 했던 그 동물은 집에 가면은 그냥 꼬리나 흔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편견 없이 사람을 봐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먹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의 경우라면 좀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왜 나 치료 안 해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들은 그래서 죄책감이 큰 것 같아요. 강아지들하고의 관계에서는요. 애들이 저를 뭐 제가 간식을 줘서 좋아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산책을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안 해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맹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막 얘가 뭐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더 좋아하고 안 해준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닐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치료를 저는 안 해도 죄책감이 들고 해줘도 죄책감이 들고 그런 아마 그분의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으셔서 그랬을 텐데 근데 이런 관계에서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이 관계에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저의 죄책감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 정도로도 애들은 만족하고 있어 라고 자위하는 것도 있고 애들한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뭐 산책 가고 뭐 저는 애들 털도 제가 밀고 씻기는 것도 맞아, 다 제가 맞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근데 보통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면서
뭘 해주셨지만 잘 키워주셨지만 더 못해줘서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보호자님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은 그게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강아지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노령이 돼서 더 의존을 하게 맞아요. 되고 네. 그런 과정들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날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프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고 모든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각자의 최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최상의 버전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런 죄책감으로 좋았던 시간들까지 폄하되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고맙게도 우리의 상황과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 답답한 건 엄청 답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 그거는 이 친구한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을 졌고 얘는 어쨌든 같이 한 시간에 고마웠을 거고 그거가 좋았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지만 어느 선에서는 저희도 내가 이거는 왜 부부 관계도 부부 아니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친구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잘 떠났기를 바라는 거. 네. 그런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또 책 얘기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게 제가 준비한 끝. 네. 저는 사실 뭐 이번에 편집하고 뭐 하느라 사실 책은 읽어보지 못했고 대략적인 것만 이제 한번 보고 왔는데 그쵸. 이제 우리는 그 진화의 과정들이 적자생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다정한 애들이 살아남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일단 듣기 좋았어요. 뭐 맞아요. 과학적인 근거는 제가 책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는다고. 그리고 저희가 진료 보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인턴하고 할 때 고양이는 사실 그때는 야생 고양이들이었어요. 맞아요. 거의 정말 대부분이 혼양이들이었고 맞아요. 네. 제가 1년차 때 이제 보정을 하러 들어가면은 고양이가 왔다. 그러면은 그날은 얘를 놓치면 난 죽는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서 잡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착해졌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는 완전 느껴요. 혼양이들이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고양이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착해요. 물론 예민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예전에 그 진료실 벽을 타고 매트릭스처럼 벽을 타고 돌던 고양이들은 맞아. 이제 있었어요.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고양이들도 다정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처음에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 용기 장갑이라고 하는 그 조금 덜 아픈 물리면 덜 아픈 네네네. 그 장갑을 끼고 보호 장갑을 끼고서 네, 애들을 막 잡고 근데 그때는 확실히 인식도 지금이랑 좀 달라서 고양이 친화적인 진료 환경이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진정제를 좀 미리 처방하는 편이잖아요. 그쵸, 아이들의 그쵸. 스트레스 네네. 완화를 위해서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먼저 먹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고양이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리도 많이 생겨가지고 다룰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보정은 어떤 걸 좀 해야 네.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진짜 물론 아직도 싸나운 애들은 있지만 많이 순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고양이들 데려오실 때
담요 덮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고양이 전용 케이지들도 좀 잘 나온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요새는 어쨌든 개와 고양이가 오면은 좀 대기실이 분리돼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다정해졌으면 합니다. 고양이들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맞아요.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어쨌든 책 소개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생각보다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조금 줄여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뭐 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 많아져가지고 오늘도 1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떨리셨어요? 오늘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그리고 처음에 약간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그쵸. 당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억울함과 함께 말을 막 해가지고 네네.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이런 생각을 또 집에 가는 버스에서 계속 하겠죠?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 저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들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뭐 즐겁게 얘기 잘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인사 같이 하실까요? 우리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요. 반려견도 하시면은 그때 만나요. 같이 하시죠. 반려견도 38.5 그때 만나요. 숲에서 언니들의 먹냥수다. 반려의 온도 38.5도